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스튜디오 학교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이제 주로 해서 10주째 지금 촬영을 합니다. 10주차 첫째 시간 지금 할 텐데 다음 시간 남았는 부분은 또 강의실에 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까지 계속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차근차근 우리 교재를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은 플라톤 사상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 사상도 그렇고 특히 이 두 사람의 사상이 서양 철학사에서 그 고대 서양 이제 서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서양에서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물론 그 이전에 이제 고대 자연철학 그리고 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뭐 등등 다 있고 하지만은 그걸 이제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그 당시에 고대 그 당시에 집대성을 했는 두 사람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또 근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소크라테스로부터 이어지는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여러분들이 좀 더 상세하게 알면은 그 이후로 이제 중세를 거쳐서 근대, 현대 이렇게 그 서양 철학의 흐름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상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여러분들한테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철학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말하자면 그냥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과 특히 인간의 삶과 무조건 사실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냥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근본에서부터 이게 철저하게 사실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잊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잊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근원에서부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형상과 진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형상과 진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게 현실태, 잠재태, 가능태, 태태 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철학 용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의 잠재력 그것은 어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실현하면 현실로 나타난다. 그게 현실성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소극적 자세, 적극적 자세로서 주어진 과제를 피하지 말고 한번 대들어서 해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이제 과제 주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과제를 찾아서 즉 도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결국 나아간 데까지는 실패한 게 아니라 중도에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싶으면은 거기서 중도에 그칠 수가 있죠. 당연히 누구든지 간에.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성공한 겁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 받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받는 거고 그러면은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후회라는 말은 여한이 남아있다. 즉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지 못했을 때 후회라는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한이 남는다. 근데 다 했을 때는
이제 이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철학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게 철학하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그게 근원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도 모르고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낸다. 잠재력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나이에 내한테도 마찬가지고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그 근원에 들어있는 잠재력이 어떤 것인지 끄집어내는 거. 그게 근원에 대한 본인의 근원에 대한 탐구이죠. 그런 것들이 철학하는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교재, 내가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161쪽에 제목은 형상은 사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해놨는 부분 그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자신의 철학의 관계를 밝힌 후 현실은 형상과 진료의 통일이라 표현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낱낱의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진료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며 형상은 사물의 특성을 나타낸다. 자, 여기 지금 진료는 그죠? 진료는 재료이고 형상은 사물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난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형상 잠시 이야기를 했죠. 뒤에 가면은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원인설 해가지고 그것을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의자와 인간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쭉 적었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개개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재료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의 사물이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고 모든 개별자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진 존재가 우리 현실 속에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게 강의실에서 대면 강의를 한다면은 이 공간 안에 인간은 없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서 쭉 설명을 했는 거죠.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뒤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노트 정리를 해가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읽어봤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소피야, 내 눈앞에서 닭이 푸드득 날개짓을 하고 있다. 그 날개짓과 꽃기어하는 울음소리와 알을 낳는 것이 닭의 형상이다. 모든 개별 닭에게 공통적인 특징. 물론 여기서 알을 낳는 것, 모든 닭이 알을 낳는 건 아니죠. 이거는 설명을 조금 잘못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닭의 형상이란 닭의 특성이며 또한 닭이 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그 밑에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 특별히 관찰을. 진료는 특정한 형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우리는 진료가 자신 속의 가능성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가능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개별자입니다. 개개인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들어있는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료는 현실화 이제 이 현실 속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료. 그럼 여러분들 각자는 재능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야에 누구는 A라는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B라는 분야에 재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식들로 개별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형상은 갖고 있는데 형상과 진료가 합치가 됐을 때는 특별한 형상을 얻는 셈이 되는 거죠. 특별한 개인이 되는 거죠. 특수한 개인. 각자는 전부 다 또 특수한 개인이 되는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자연에서 생기는 모든 변화는 진료가, 그죠? 재료가 가능성의 상태에서 현실성의 상태로 변형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앞으로 60년 동안 적어도 60년 동안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거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히 의학이나 이런 것들은 더 발달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아프고 하더라도 더 건강하게 이렇게 얼마든지 마치 치료가 아니라 그냥 고쳐가지고 재생을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런 식들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있는 여러분 개개인의 현실성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죠? 이 경대학교 철학윤리학과 학생, 지금 이제 전공 과목이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현실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걸로서 끝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는 이런 거 이제 철학함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설명하도록 하자. 소피야, 좀 재미나는 얘기를 들려주마. 옛날에 한 조각가가 큰 화강암 덩어리를 다듬으려고 했지. 날마다 이 모양새 없는 화강암 주위를 맴돌며 돌을 쪼았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소년이 그 조각가를 찾아와서 뭘 찾으세요? 하고 묻자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했다. 며칠 후에 소년이 또 찾아왔는데 그때 조각가는 이 화강암으로 멋진 말 한 필을 조각해냈다. 이 지금 말을 여러분들 개인하고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하고. 그러자 소년은 묵묵히 말을 바라보고는 이윽고 조각가에게 물었다. 그 속에 말이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네. 지금 이 비유를 두고 이야기하자면은 모든 인간은 사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은 죽기 전까지는 화강암 덩어리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청년들은 바로 화강암 덩어리, 아직까지 그 어떤 형상을 띠게 될지, 그죠? 현실로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모르는 화강암 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스스로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조각을 해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화강암 덩어리를 가지고 조각을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마음속에 나는 어떤 걸 만들어내고 싶다. 어떤 조각품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니까 그 안에 그냥 화강암 덩어리, 이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그 속에 지금 이 말을 조각해냈다고 한다면 그 덩어리 속에 말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는 화강암 덩어리로서 여러분들 속에는 어떤 작품이 들어있을까?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작품이 들어있고 그게 가능성으로서 잠재되어 있을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있는 동안,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 깨어있는 동안 늘 생각하는 것은 솔직히 어렵죠. 그렇지만은 의식적으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이게 철학 공부가, 철학이라는 학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학문들도 한다. 왜 합니까? 이야기 하잖아요. 자, 어떤 다른 학문이 있다. 어떤 학과, 그죠? 있다고 합시다. 이 학문을 한다. 왜 하느냐?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으로는 이 학과에 졸업하면 취업이 잘 된다. 좋아. 좋습니다. 취업 잘 된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취업은 왜 하는데? 쉽게 대답을 합시다. 취업은 왜 하는데? 취업은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 그죠?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식의 문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돈을 왜 버는데? 그죠?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점점 이제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학과라고 한다면 돈을 왜 버는데?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 등등부터 시작해서 나는 그러면은 더 쉽게 대답해보자 하는 거죠. 더 쉽게. 돈을 버는 것은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하기 위해서 버는 건 아니잖아요. 쓸 돈이 없으니까 돈 쓰려고 버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그 쉽게 이야기하자. 그랬죠. 돈을 버는 이유는 돈 쓰기 위해서. 돈을 쓴다. 또 물을 수 있죠. 어디 쓸 건데? 돈을 어디에 쓸 건데?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쓸 거냐 물었을 때, 돈 벌면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등등 이야기를 하죠. 역시 쉽게 이야기하자. 어디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주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야기하기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라. 이때 돈 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어디에 낭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벌었는 돈을 투자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투자 그러면 뭘 생각을 합니까?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식들에서 투자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투자는 적어도 각자가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의 자신보다는 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발전한 자신의 모습을 바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돈을 번다. 예. 얼마를 벌든지 간에 생각을 해봅시다. 차곡차곡 모아둔다. 그걸 모아두기만 하고 전혀 쓰지 않는다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게 돈입니까? 돈을 이제 돈하고 화폐하고 또 다르지만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잖아요. 만일 현재 우리나라 현금으로서는 5만 원짜리가 제일 단위가 크잖아요. 전혀 쓰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이 이제 내 먹을 거 의식 중에 다 해결해 준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것을 그대로 내가 월급 받았는 것은 5만 원짜리를 바꿔서 차곡차곡 쌓아둔다. 죽을 때까지 전혀 쓰지 않는다.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 돈입니까? 전혀 돈이 아니죠. 쓰지 않으면 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좀 특수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한다면은 써야지만이 돈입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낭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돈을 특수한 종이로 만든 무엇인가로 만들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는 화강암 덩어리로 있는 여러분들을 어떤 조각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이것만 그러면은 맞습니다.
우선 취업을 해야지만이 급선무 아니냐? 당연하죠. 그래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취업해서 돈을 벌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다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낭비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벌었으니까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에 혹은 누굴 위해서 등등 써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지금은 어떤 학과에 다니면서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 맞습니다. 아직 완성된 조각품이 아니니까. 예. 자, 결국에는 이제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은요, 163쪽에 보면은 메뉴에서 그 두 번째 줄 이렇게 첫 번째 줄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달걀이 거위가 될 가능성이 달걀 안에는 없다. 그렇죠. 화강암 덩어리를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거기서 나무 조각품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물의 형상은 사물의 가능성과 아울러 사물의 한계도 표현해 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가능성이다. 여기서. 한계는 곧 가능성이다. 이제 이렇게도 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다르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의 한계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끝없이 어떤 조각품이 나올까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다는 자체가 가능성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나아갔는데 원래 목표한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고 도중에 이제 그만뒀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한계를 알게 된 거죠. 한계라는 뜻이 좀 부정적으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는 실패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달걀은 거위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화강암을 가지고서는 조각품을 만드는데 나무 조각품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걸 화강암 덩어리로 돌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성공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무 조각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했나요? 그건 실패했는 게 아니죠. 지금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과 진료에 관해 언급할 때 그는 살아있는 유기체만 생각한 것이 아니다. 닭의 형상은 울음소리, 날개짓, 알을 낳는 것이지만 돌의 형상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닭이 울지 않을 수 없듯 돌은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본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A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봤고 거기서는 더 이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 역시 가보지 못했던 다른 길, 즉 내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잠재력,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히 어떤 가능성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 그걸 찾아내려고 우리 그 각자는 노력을 해왔을까?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모든 면에 인성도 훌륭하고 뭐 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잠재력과 가능성 그런 것들을 과연 어느 정도 찾아냈을까? 항상 그 생각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래 봅시다. 목적의 원인.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모든 사물은 제각기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 덧붙여야 할 말이 있다. 그 방금 첫 줄 읽었는 거. 살아있는 것이든 죽어 있는 것이든 모든 사물은 제각기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형상을 지니고 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개개인은 전부 자신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현실화 시켜라.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 내재하는 여러 인과관계에 대해 꽤 주목할 만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형이상학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 책에서 다시 또 이제 다른 그 원인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이러저러한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오늘 특히 좀 교재를 상세하게 읽으면서 내가 계속 설명을 해 나가는데 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특히 이제 뭐 소설을 읽고 하는 이런 것들 말고 그죠? 책 내용이 좀 어려워서 이거 읽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 싶잖아요. 또는 여러분들 어차피 수업을 들으니까 이제 시험도 치고 또 하잖아요. 그럴 때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방식.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고 있는 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앞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소리 내어서. 혼자서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뭐 시험을 위해서건 아니면 그냥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소리 내서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죠. 자기 귀에도 듣기는 거죠. 근데 그걸 절대로 국어책 읽듯이 읽지 마세요. 그래 갖고는요. 몇 번 읽어도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몇 번 읽어도 그다지 이해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톤을 해서 읽어보면서 어떤 걸 더 강조해야 될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톤이 나오죠. 인토네이션, 억양이 달라지죠. 그런 식으로 읽는 것도 그게 이제 소리내서 읽는 독서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창문이 깨진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원인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창문이 깨진 것은 페터가 돌을 던졌기 때문이며 사람 이름 이제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구두 한 짝이 생기려면 구두장이가 여러 장의 가죽을 꿰매야 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을 여러분들은 메타피직 할 때 피직 그죠? 하고 메타 그 두 낱말이 결합이 돼서 메타피직이라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이 메타피직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뒤에 아리스토텔레스 제자와 손자들이 그 책을 편집하고 해서 책 제목을 붙이면서 그런 용어가 생겨난 거죠. 네. 자, 그 가운데서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목적 원인이라고 이야기했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목적 원인. 목적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목적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페터 창문
깨진 거 이야기했잖아, 그죠? 깨어진 창문을 보면 왜 창문이 깨어졌느냐, 그리고 누가 돌을 던졌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페트가 돌을 던졌는지 묻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일상에서 묻죠. 그러니까 너 왜 돌 던져가지고 창문을 깼어? 왜 던졌지? 이렇게 이제 다시 말해 우리는 페트가 무슨 의도로, 즉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런 짓을 했는지 묻게 되는 것이다. 구두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 의도나 목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바가 없다. 구두, 신발 만드는 거 어떤 의도? 우리가 맨발로 다니면은 온갖 이물질 발에 묻고 또 발을 다칠 수가 있고 할 거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겨울에는 발이 시려우니까 또 그것도 감사하고,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도 목적 원인을 적용했다. 사람이 만들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했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을 해서 이제 기록을 했는 거죠. 글로 썼는 겁니다. 책 쓴 거죠. 소피아, 비는 왜 올까? 물론 학교에서 배웠을 테지만 수증기가 냉각되어 물방울로 응고하고 구름이 되며 무거워서 결국 땅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학교에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거죠.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고개를 끄덕였을지도 모르지. 그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긍정을 해야죠. 하지만 네가 지금까지 열거한 세 가지 원인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덧붙여 얘기했을 수도 있다. 즉 비의 재료의 원인, 비의 재료가 되는 원인. 여기서 원인 했는 게 원인과 결과 이보다는 그 인자가 무엇이냐, 그것을 하게끔 했는 인자가, 즉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의 재료가 되는 원인, 즉 진료 원인이라고 나오죠. 진료 인자는 무엇이냐? 진료 원인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 원인과 목적 할 때 단어는 같습니다만 그런 뜻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자, 진료 원인은 대기가 차가워졌을 때 바로 거기에 수증기가 있다는 사실이다. 대기가 차가워졌을 때 수증기 우리 눈에 잘 보이질 않더라도, 근데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그죠? 지금 오늘 11월 13일인데 날씨가 추워지면은 기온이 내려가고 하면은 밑으로 안개, 수증기가 즉 밑으로, 공기가 밑으로 깔리면서 특히 아침에 거기에 안개가 막 이죠. 그것도 일종의 이제 대기에서 올라가는 그 공기에서 물방울 입자가 많이 뭉쳐져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수증기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작용하는 원인, 즉 작용 원인은 수증기를 냉각시킨다. 작용 원인. 이건 수증기가 있는데 그 수증기를 냉각시킨다. 그리고 형상적 원인, 즉 형상 원인은 형상 원인은 바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물의 본성 혹은 물의 형상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덧붙일 것이다. 즉 비가 내리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자라는데 빗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소피가 여기 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그죠?
비가 땅에 떨어진다는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한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이렇게 덧붙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식물과 동물이 자라는데 빗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의 목적 원인인 셈이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 비가 내리는 목적이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보듯 소피 네가 보듯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방울 하나에도 일종의 삶의 과제와 의도를 부여했다. 자, 형상, 진료, 목적, 작용. 요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렸어. 자, 지금 내가 써놨잖아요. 형상, 원인.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놔두고 형상, 진료, 작용, 목적.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집이라고 한다면 집의 형상, 특성을 이렇게 설계도로 그리는 거,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는 거. 진료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하는 재료. 그리고 집은 지금 사람이 사는 집은 사람이 짓잖아요. 사람이 될 거고.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근데 그게 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이거입니다. 사원인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원인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가 아니 지난 시간에 하고 이야기했던 형이상학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집.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넣어서 요 네 가지 원인을 적용을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이제 이야기했을 때 요 네 가지를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 개개인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 속에서 자연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사원인설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 겁니다. 자, 165쪽 넘어가서 보면은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것은 습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자. 소피야, 그 차이를 알겠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라만상에 한 목적성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가 내린다. 그리고 귤과 포도가 여무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는 생각했다. 자연 속엔,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이런 그걸 용어를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연 속에는 결국에는 한 목적성이 들어있다. 그거대로 움직인다. 이 한 목적성은 결국 뭐겠습니까? 자연의 조화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조화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거대한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그죠? 근데 산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게 아니라면은 자연 발화되는 아주 건조한 날에는 그죠? 부딪혀서 자연 발화되는 그렇게 산불이 나기도 하고 하니까 이 조화가 깨지기도 하죠. 근데
자연 전체, 자연계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게 조화가 깨지는 걸까? 그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물, 자연계 안에서 어떤 특정 사물에 국한해서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일어날 때는 한목적성이 깨진다고, 즉 조화가 깨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연계 전체를 두고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조화가 한목적성이 깨졌는 것일까? 그런 의문은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깨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침이 있으면 그 치우침 쪽으로 힘이 급격하게 쏠리든지 아니면 힘이 급격하게 없어지든지 하면 조화가 깨지는 거죠. 그런데 자연계 전체는 그런 것들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한목적성이 작용한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건 이제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인간은 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연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개입을 해서, 그죠? 인간이 개입을 해서 그 조화를 깨뜨리는 게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깨뜨리면은 결국 조화가 깨뜨려지는 거니까 다시 그 피해는 인간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로 수많은 핵실험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하에, 바다에 인위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눈으로 지금 당장 확인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언젠가 어딘가에서 뻥 터질 수가 있는 거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거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바위를 뚫는지 모르지만, 아니 당장 여러분들 집에 혹시 수돗물이, 수도가 고장이 나서 계속 한 방울씩, 한 5초마다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 집 싱크대 수돗물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도 자체를 고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놔두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부터 그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도 수도가 고장이 나서 이제 그렇게 한 5초마다 이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진다고 해봅시다. 그걸 저녁에 자기 전에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물을 한번 모아보세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5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50초, 1분 같으면은 이제 60초니까 기껏 해봐야 12방울 떨어집니다. 어느 세월에 그 모이는 걸 다 보고 앉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받쳐놓은 세숫대야에 물이 거의 한가득 찹니다. 바로, 그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자연계의 한목적성,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아마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공감할 수 있을 거고요. 인간이 자연계의 한목적성, 즉 자연계의 조화를 인위적으로 깨뜨렸을 때 지금 당장 우리 눈으로는 물방울 한 방울처럼 당장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어딘가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힘이 급격하게 쏠려서 이거는 뻥 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게 그 핵실험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으로 보자면 그럼 그런 짓은 안 해야 되겠죠. 최대한. 근데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놓고 있죠. 그 밑에 단락에는 오늘날 현대과학은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예. 오늘날 현대과학은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좋습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오늘날 현대과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하루를 24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하루가 24시간 맞습니까? 자연계가 하루 순환할 때 24시간, 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법칙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연계의 질서는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럴 때는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학을 통해서 인간이 지금 현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자연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미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가? 자연계 전체를 두고 보자면은 지구 핵까지 파고 들어가 봤습니까? 파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냥 상상입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치고 있는 이런 사상이 훨씬 더 오히려 우리한테 와닿는 겁니다. 근데 현대 과학으로 이전부터 발전했는 과학,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과학이잖아요. 그 과학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해도 절대로 자연계 전체를 인간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아는 것처럼 건방지게 까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기적이라는 신의 뜻이다 그러고 이런 식들로 그냥 표현하기만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지금 100세 이상까지 산다. 좋습니다. 100세까지, 150세까지 산다고 합시다. 그럼 길어봐야 150세밖에 못 삽니다. 그 150세 실제로는 기네스북에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 100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00세까지, 길어봐야 100세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걸 갖고 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그 100세가 인생 전체이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인생 전체이니까 그게 세상 전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로서 세상 전체를, 자연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학의 법칙이, 과학으로 알아낸 그 법칙이 전부라고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만 맞죠. 아는 것만, 과학으로 알 수 있는 것만 그렇게 법칙화해 놓은 것이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법칙화해내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예를 들면은 이런 사람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겸손해지고, 그럼 당장 신의 목적과 의도 이런 말 나오는데 내가 방금 신의 뜻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말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이걸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